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관세 부분 지난 시간에 229페이지 할 차례죠. 229페이지 관세 소국의 후생효과 안 했죠. 거기서부터 할 건데요. 했었나? 안 했죠. 이 소국의 후생효과, 소국과 대국을 하나씩 볼 텐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그래프를 잠깐 보세요. 잠깐 보시면 PW하고 PW가 나란해요? 아니면 변했어요? 안 변하고 있죠? 이게 관세부가 이전이나 관세부가 이후나 국제가격이 변하지 않는 거니까 교역 조건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소국이라는 표현이에요. 거기 PW, 그 B점을 중심으로 한 쭉 나와 있는 그 빨간색 선 거기다가 그 옆에다가 교역 조건의 불변이라고요. 교역 조건이 변화 없어. 관세부가 이후에도. 뭐 이런 것들을 뭐 지금 그냥 보기에는 뭐하고 그냥 간단하게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소국 부분규정 분석을 받고 이제 일반 균형 분석인데 XY 두 산업이고 생산 가능 곡선 이렇게 있고 관세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관세를 붙이면 PY, PX 요 상대 가격에 보통 이제 종량 관세를 붙일 수 있고 종가 관세를 붙일 수 있는데 이게 종량세죠. 가격에 한 단위 수량 한 단위 물론 요거는 어떤 가격이죠? 국제시장 가격이죠.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에 스타 표시를 하기도 하고 요 스타 표시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김현준저 같은 경우는 뭐 PYI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뭐 PXI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X제가 수출제, Y제가 수입제인데 수입제에 대해서 관세가 붙으면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왜 통상적이라 하냐면 매출로 역설의 경우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통상적으로는 요 가격이 올라가고 전체 가격은 떨어져서 상대적으로 이 교역 조건의 변화는 X제 생산량을 어떻게 하고요? 줄이고요. Y제 생산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게 첫 번째. Y제 산업에 수입제 산업에 보호 효과가 있는 게 보호 효과, 프로텍션 이펙트, 프로덕션 이펙트 이랬어요. 보호 효과가 있다. 두 번째, 이렇게 관세를 붙이면 기본적으로 생산 소비에 뭐가 발생하냐면 왜곡이 발생하다. 생산 소비 왜곡이. 그러면서 후생이 감소하는 것인데요. 자, 자유멸 상태에서는 이렇게 보통 이제 약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쓰겠습니다. PI, 인터내셔널 프라이스 가격이고 이게 생산점이면 X제는 이만큼, Y제는 이만큼 생산이 될 거고 X제로 Y제로만큼. 관세를 붙이면 Y제 관세니까 Y제 생산량이 느는 형태로 이렇게 생산점이 바뀌겠죠. B점, X제 생산은 감소하고 그래서 X0에서 X1으로 수출제 생산은 감소, Y0에서 Y1으로 수입제 생산은 증가. 요걸 방금 보호 효과 이랬어요. 프로텍션 이펙트. 두 번째는 여기서부터 지금 관세부가 이후에 생산점으로부터 이렇게 쭉 빠져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PW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국제시장 가격이란 말이죠. 이 국제시장 가격. 그래서 자유무역 상태에서 생산점, 소비점. 관세부가 이후에 생산점. 이걸 보통 이제 관세부가 이후에 국내 가격 이렇게 표현해서 PD 프라임 이렇게 씁니다. 관세부가 이후에 국내 가격. 요 생산점이 여기에 비교 우위제에서 비교 열위제로 생산의 왜곡이 나타나면서 후생 감소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수입 금지 관세를 부과한다면 여기가 지금 생산점과 소비점이 같아져 버리는 폐쇄 경제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형태의 후생 감소분. 그래서 크게 요 점이 0점, 요 점은 1점, 요 점 이제 B 2점 보통 이렇게 하는데요. 후생은 I0에서 I1으로 I2로 이건 뭐 W0, W1, W2에도 뭐 상관없겠습니다. 이렇게 후생이 감소한다 이랬어요. 자유무역 상태와 정반대다. 요게 생산이 비교 의제에서 비교 열비제로 이렇게 생산의 왜곡, 그 다음에 이거는 소비가
국제 가격이 아닌 국내 가격에서 소비하면서 나타나는 소비의 왜곡. 그래서 이게 생산 소비의 왜곡을 통해서 관세는 소국이라면 반드시 후생이 감소한다. 후생 감소는 필연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에 변화를 줄 수 없으니까 TOT 교육 조건이 전혀 변화가 없으니까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상대 가격 변했네. 이거는 교육 조건이 아니라 국내 상대 가격입니다. 국내 상대 가격이에요. 교육 조건이라고 보통 말하는 것은 국제 교육 조건을 의미하고 이 국제 교육 조건은 변함이 없어요. 이게 변함이 없잖아요. 이게 변함이요. 그 설명을 쭉 하고 지금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요게 이제 수입 금지 관세가 아니라면 요게 지금 바깥쪽으로 좀 나갈 텐데요. 요렇게 바깥쪽으로 나가요. 요렇게. 요 수입 금지 관세하고 여기 이제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는 일반 관세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일반 관세의 경우는 물론 이 생산점이 여기에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생각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최종적으로 점을 찍을 수 있는데 이런 점에 요 PD 프라임하고 PD의 예컨대 요거하고 이 가격은 물론 사실은 관세 부과 이후 가격이지만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관세 수입 관세 시 잘 들으세요. 관세가 부과됐는데 수입 금지 관세라는 것은 굉장히 관세율 자체가 높겠죠. 전혀 수입을 안 하는 거니까. 관세율 자체가 높아. 그 말은 요게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PY분의 PX는 가장 낮다는 것이죠. 그렇죠. 관세율이 높을수록 어떻다는 거야? 낮아진다는 거야. 그러면 요게 완만하고 요게 또 가파른 게 맞나요? 제가 잘못 그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그리다가 보니까 그렇게 사실 그려진 건데 농담이고 요게 가파른 게 맞아요. 요게 좀 가파르게 보이죠? 요거는 완만하고 수입 금지 관세가 좀 더 완만하고 그래서 이런 거 일반 관세라고 보통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뭐 관세 환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거기 보면 그 2점에 지금 무차별선이 되어 있는데 그 일반 관세고 거기 PD하고 PD 이렇게 나란하게 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나란해서는 안 됩니다. 나란해서는 안 되고 그 위에 게 더 가팔라야 돼. 그 위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관세 부과로 인해서 그 밑에 넷째 줄 관세 부과로 인해서 수입제인 YJ 가격이 관세율만큼 올라가면 밑줄 보세요. 국내 상대 가격은 물론 떨어진다. 그 국내 상대 가격이라는 것은 수입제 가격이에요? 수출제 가격이에요? 수입제 상대 가격이에요? 수출제 상대 가격이에요? 수출제 상대 가격이죠. 지금 여기요. 요거 올라가니까 요 전체 가격은 떨어지는데 수출제 상대 가격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정확하게 표현을 좀 해주면 수출제 국내 상대 가격 이렇게 써주면 좋긴 한데 왜냐하면 관세는 수입제에 부과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입제 상대 가격도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국내 상대 가격 이렇게보다는 수출제 국내 상대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해야 되고 그 수출제 상대 가격이 PD로 바뀌면 생산점 바뀌고요. 그 다음에 수출제 생산은 물론 감소하고 그 A점 한번 찾아봐 밑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해놓읍시다. 이렇게 교재에다가 그 생산점이 A점 B점으로 가고 있는데 X 생산은 줄고 Y 생산은 느는 것으로 좀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보호효과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거기 이제 왜 소비점이 그렇게 되냐라는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 단락에 소비점의 변화는 조금 복잡하다. 일단 생산점이 B점으로 바뀌면 밑줄 그으세요. 생산점이 B점으로 바뀌면 B점의 생산량을 외국과의 국제가격으로 교환하기 때문에 예산선은 선분 BD 직선이 된다. 예산선이 어떻게 돼버린다고? BD 직선이 돼버리니까 그 다음에 소비점이 어떻게 된다고요? D점에 접하게 나중에 표준무역 모형을 여러분 크루그만 책으로 보게 되면 이 표준무역 모형에 이걸 자세하게 설명을 사실은 합니다. 등가치 곡선 뭐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셨죠?
근데 보통 이제 여기 그 김민주제나 여기 김신영제는 나오지 않는데 크루그만 책에 보면 자세하게 표준 무형 모형을 설명하는데 그 부분을 보면 좀 더 알 수 있고, 하여튼 여러분 그 BD 곡선이 BD 점선을 이은 두 점을 이은 선분이 예산선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두세요. 그래서 소비자가 국제가격으로 소비한다면 소비점은 D점이 되고, 국제가격으로 소비한다면 거기 밑줄 긋고, 국제가격 하에서 소비한다면 소비점은 D점인데 실제로 국제가격에 소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관세를 부과하면 없잖아요. 국내 가격에 소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후생은 더 떨어지는 E점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 소비자도 국내 가격으로 소비를 함으로 최종 소비점은 E점이 되고 이때 후생 수준은 W2가 된다. 이 최종 소비점 E점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다. 이게 굉장히 자세하게 좀 써놓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밑줄, 먼저 국내 생산자가 국내 가격에 따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생산점은 일단 B점이 되고, 앞에 설명했어요. B점에서 외국과의 교환은 국제시장 가격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PW로 계산된 예산선상에서 소비료가 이루어지고, 이 예산선상에서 국내 소비자는 밑줄, 예산선상에서 국내 소비자는 어디서 소비를 해야 된다고? 국내 상대 가격에서 소비를 해야 된다. 따라서 최종 소비점은 PD의 가격선과 밑줄 사회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 된다. 마지막으로 거기다 별표, 관세 부과로 인한 후생 수준 감소는 이 두 단계로, 첫 번째 W0에서 W1 화살표 생산의 왜곡 나오시죠? 두 번째 다음으로 W1, W2 국제 가격으로 소비하지 못하고 소비자들이 국내 가격에 소비함으로써 나타나는 왜곡, 이게 소비 왜곡, 생산 소비 왜곡. 이걸 그 다음 단락의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살펴본 일반 균형 분석의 결과는 부분 균형 분석 결과와 유사하다. 사실상 똑같습니다. 첫째, 수입 대체재 생산은 증가하고 밑줄, 수출재 생산은 감소한다. 그런데 이제 수입 대체재 부분만 보는 게 일반 균형이기 때문에, 아니 부분 균형이기 때문에 수입 대체재 생산만 증가한다는 것은 뭐 나와 있는 거죠. 부분 균형에는. 둘째, 수입재 소비가 감소하고 교역량 감소한다. 뭐 당연한 것이고, 후생 수준 감소한다. 이게 생산 비용과 소비 비용, 이거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번째는 오퍼 곡선인데요. 오퍼 곡선. 그 그림 먼저 볼까요? 그림. OG는요, 자국의 오퍼 곡선이고요. XJ는 뭐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자신의 수출재 쪽으로 볼록하게 오퍼 곡선이 그려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국의 수출재가 XJ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볼록한 것은 OG 스타는요, YJ 쪽에 볼록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YJ는 외국의 수출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수출 수입의 의도가 맞아떨어지는 게 A점이죠. A점은 자유무역시 균형점이지. 그리고 관세를 부과하면 누가 관세를 부과했어? OG에서 OG 프라임으로 간 애가 관세를 부과한 거죠. 수출 수입의 의도가 떨어졌잖아. 그렇죠. 그래서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자국은 이동을 하면서 그 A점에서 수평 수직의 점선을 쭉 보내서 무역량을 표시할 수 있어요. A점에서. 그리고 C점에서도 수평 수직의 점선을 쭉 보내서 무역량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출 수입량이 줄었죠. 관세를 부과하면 내가 수입량을 적게 하는데 수입은 적게 하고 수출은 많이 하는 방법은 없어. 무역은 항상 균형 상태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 수입량이 둘 다 줄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생은 어떻게 될까요? 후생은 일단 거기 그 교역 조건을 자국의 입장에서 교역 조건을 표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역 조건 어떻게 표시해? P0W가 최초의 교역 조건이죠. 그 다음에 P1W가 새로운 관세 부과 이후에 거기 관세 후의 교역 조건 써나요? 관세 후의 교역 조건. 그 각도가 어떻게 됐어요? 커졌죠. 각도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역 조건을 물량으로 표시한 거라 했어요? 가격으로 표시한 거라 했어요? 교역 조건을 P0W 가격이네 이러면 안 되죠. 물량으로 표시한 거예요. 물량으로. 지금 X, Y 수출, 수입재 이렇게.
자국의 오퍼 커브가 이렇게 있고 외국의 오퍼 커브는 이렇게 있고 그래서 G 스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국의 수출 수입의 의도와 외국의 수출 수입의 의도가 맞아떨어진 상태가 의도가 맞아떨어져야 무역 균형점이고 이 점은 지금 A점으로 되어 있는데 A점 좀 이렇게 여기다 하겠습니다. A점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P0W 이렇게 되어 있네. P0W, P1W 이렇게 최초의 자유무역 상태인데 여기에 지금 후생 부분을 좀 표시해 보면 일단 관세를 부과했을 때 자국의 수출 수입의 의도가 감소하고요. 그리고 무역 균형점을 또 연결해 보면 이렇게 요게 P1W로 교역 조건은 이런 형태로 가팔라졌다. 교역 조건은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PY, PX인데요. 각각 스타 표시를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걸 TOT라고 하면 Terms of Trade. 어느 나라 입장에서 교역 조건인가요? 어느 나라 입장에서? 얘의 입장에서요. 자국의 입장에서. 왜냐하면 항상 요게 X제가 자국의 수출제이기 때문에 자국의 수출제를 분자로 놓고 교역 조건을 지금 표시한 거예요. 그럼 교역 조건은 여기 올라간 거니까 교역 조건은 개선된 것이다. 이런 점이 이제 B점으로 되어 있고 B점. 여기에 무역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을 좀 표시를 해보면 여기 지금 자유무역 상태에서 무역 균형점에서는 파레토 최적의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무차별선을 서로 연결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접하도록.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요 무차별선 서로 접하면 우리가 미시경제학에서 파레토 최적의 상태죠. 파레토 최적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한 소비자의 후생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소비자의 후생을 늘릴 수 없는 상태. 여기서는 이제 국가니까요. 한 국가의 후생을 줄이지 않고는 다른 국가의 후생을 늘릴 수 없는 상태. 이 파레토 최적의 상태가 자유무역 상태다 이것이에요. 요게 항상 자신의 수출제 쪽으로 요 무역 무차별선은 볼록하게 생기고요. 이 수출제 쪽에서 멀어지면 멀어서 후생이 증가합니다. 이거는 이제 이 무역 무차별선 도출 과정들은 기본적으로 사회 무차별 곡선, 생산 가능 곡선으로부터 도출을 해요. 도출하는 과정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알 필요는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산 가능 곡선이 있고 이 사회 무차별선 이렇게 하나 잡아두고요. 이 생산 가능 곡선을 이런 형태로 미끄러지도록 이렇게 쭉 만들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래서 이 점은 뭐냐면 폐쇄경제 상태에서예요. 요 생산 소비점이 이런 점인데 개방경제라면 얼마나 수출 수입할 거냐 이런 점들을 다 연결하면 요 하나의 소셜 인디퍼런스 커브 사회 후생을 대표하는 무차별 곡선으로부터 뭐가 도출되냐면 이런 형태의 무역 무차별 곡선이라는 게 도출이 됩니다. 트레이드 인디퍼런스 커브라는 게 도출돼. 중요한 것은 X제 여기가 Y제 평면이기 때문에 자신의 수출제 쪽으로 항상 수출제 쪽으로 볼록하게 무역 무차별선이 도출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무차별선이 밖으로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얘도 얘를 따라가 이렇게요. 그래서 자신의 수출제 쪽으로 멀어지면 후생이 높아져요.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접하니까 얘가 물론 자국 거고요. 여기에 지금 표시하기가 좀 뭐한데 이게 자국의 트레이드 인디퍼런스 커브인데 자국 거예요. 요거는 트레이드 인디퍼런스 커브인데 사실은 이게 외국 거고 이런 식이란 말이죠. 관세를 붙이면요. 자국이 관세를 붙이면 이 자국은 요 국제시장 가격 여기에 통과하는 형태로요. 이렇게 통과하는 형태로 무차별 곡선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관세 중에 사실은 접하는 점을 통과하면 이게 이제 최적 관세를 표시한 건데 그것도 최적 관세도 하나 관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특이한 형태로 하나 지금 요 접하는 점을
외국의 오포하고 자국의 무역 무차별선이 접하는 점을 통과하도록 관세를 붙인 게 사실은 최적 관세고, 최적 관세는 자유무역보다 항상 자국의 관세 이후의 후생 수준이 더 커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보호무역론자들의 주장이에요. 최적 관세론. 뒤에도 이제 그런 표시를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국은 관세를 부과를 통해서 항상 후생이 증가하는 건 아니지만 교역 조건이 개선 폭이 크다고 한다면 요 생산 소비의 왜곡의 후생 감소를 상쇄하고 후생이 오히려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적 관세론이야. 이제 여기를 이제 우리가 부분 균형 분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일반 균형 분석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일반 균형 분석도 이런 형태의 일반 균형 분석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오퍼커브 분석으로 할 수도 있다. 일단은 그 오퍼커브에 지금 무역 무차별선을 조금 더 추가하는 형태로 가봤습니다. 물론 PIW의 외국의 무역 무차별 곡선은 어때야 됩니까? 외국의 무역 무차별선 어때야 돼? 외국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어야 안 했어요?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의 무역 무차별선은 여기 접하도록 그리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접한다고? 여기에 접해. 그래 볼까요? 못 그릴 것 같아요? 그래 보니까 이렇게 접하도록 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물론 크로스가 됩니다. 왜곡이죠. 관세를 붙이면 왜곡이 일어나고요. 접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접해서 가장 파레토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인데 왜곡이 일어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교육 조건 개선, 그것만 일단 생각을 하나 해두고, 그 230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에 밑줄 긋읍시다. A국이 수입제인 YJ에 관세를 붙이면 A국의 어퍼 곡선은 왼쪽으로 이동한다. 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관세 붙였다는 것은 교역량 감소를 의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역균형점의 A점에서 B점으로 가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 부과 이후에 A국의 오퍼 곡선은 B점을 지나는 오퍼 곡선으로 이동한다.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밑줄, 교역량은 더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퍼 곡선은 왼쪽으로 더 많이 이동한다. 그리고 오른쪽 231페이지의 마지막 상대 가격이 PY분의 PX, 자국의 입장에서 교역 조건이죠. 이게 P가 상승했다는 것은 X제를 수출하는 A국의 교역 조건이 개선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리긴 드렸을 텐데, 요게 지금 왜 교역 조건이냐, 그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은 있을 거예요. 무역은 항상 어떤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니까? 무역은 어떤 상태에만 이루어져요? 균형 상태에만 이루어지니까 여기 Y, X 이렇게 해서 PYY 수입 금액, PXX 수출 금액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교역 조건이라면 교역 조건을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예요. X분의 Y 이렇게, X분의 Y 이렇게 쓸 수 있다. 교역 조건을. 그 다음에 최적 관세와 관세 보복에 일단 그 무역 무차별선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요. 관세 후 교역 조건 개선으로 인한 후생 수준의 변화를 보여주는데, 무역 무차별선은 뭐냐? 밑줄 그세요.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으로부터 도출됩니다. 도출된다고 일단 알고, 무역 무차별선의 효용의 크기는 밑줄 그세요. 수출량과 수입량의 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이에요. 자유무역 상태에서 무역 균형점은 밑줄, 두 국가의 오퍼 곡선이 만나는 점이고, 그리고 A국이 관세에다 밑줄, 관세를 부과하면 오퍼 곡선 이동하고 후생 수준은 뭐 커진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 최적 관세에 간단하게 최초에 A점, 이게 자유무역 써놓고 자유무역보다 B점을 지나는 후생 수준이 더 증가한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최적 관세를 여러분 표시할 때 항상 중요한 것은 외국의 오퍼와 자국의 무역 무차별선이 접하도록 그려놓고 거기를 통과하도록 오퍼 커브를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려졌죠 지금? 네. 그래서 최적 관세.
그 다음에 232페이지. 거기 관세율이 높을수록 두 번째 줄에 교역 조건은 더 많이 개선되어 가지만 관세율 너무 높으면 교역 조건 개선으로 인한 이득보다 소비 왜곡, 생산 왜곡의 비용이 더 커서 후생 수준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점은 그 위에 후생 수준이 가장 극대화된 점이고 이게 지금 최적 관세율이다. 최적 관세율과 외국의 수출 공급 탄력성, 이것은 역수로 다음과 같다. 이거 기억하세요. 최적 관세는 외국의 오포 곡선의 탄력도입니다. 그게 외국의 오포 곡선의 탄력도 입실론 스타. 이게 높을수록 자국의 최적 관세율은 낮아집니다. 만약에 자국이 소국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국이 소국이라면 외국의 오포 곡선의 탄력도는 얼마가 돼요? 자국이 소국이면 얼마나 수입하든 상관없이 외국에서 얼마든지 수출해 주겠잖아요. 완전 탄력적인 수출 공급 곡선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거 오포 곡선 탄력도가 무한대가 됩니다. 자국이 소국이면 외국의 오포 곡선의 탄력도가 무한대가 된다고.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이게 외국의 오포 곡선의 탄력도가 되고 자국의 오포 곡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이게 자국이 소국인 것입니다. 이 나라가 소국일 때 이렇게 그려져. 오포 곡선에 서로. 그러면 이 점이 무역 균형점이죠. 관세를 붙이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새로운 관세 부과 이후의 무역 균형점이죠. 교역 조건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자국이 아무리 관세를 붙여도 교역 조건은 변하지 않아. 이게 이제 나중에 국제시장 가격이고 자유무역 상태. 그리고 여기가 지금 관세 이후의 국제시장 가격. 교역 조건이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생을 보면 소국은 관세를 붙이면 무조건 후생이 감소한다며요. 후생이 무조건 감소한다며요. 소국은. 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여기가 이런 형태로 뭐죠? 자국의 무역 무차별선이죠. 관세를 부과하면 어때? 여기 접하게 그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관세를 부과하면 왜곡이 생긴다 그랬잖아. 이렇게 통과하는 형태로 반드시 후생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게 TIC 0, TIC 1 이렇게. 이게 소국의 오퍼 커브 분석이에요. 그래서 거기 9.2에 입실원 스타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T 스타는 뭐가 돼? 0이 되죠. 그래서 소국은 관세를 붙이지 않은 게 뭐라고요? 최적이다. 소국은 관세를 붙이지 않은 게 최적이다. 관세율이 제로인 게 최적이다.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외국의 수출 공급 탄력성이 클수록 최적 관세율은 낮아진다. 외국의 수출 공급 탄력성이란 수출 상품의 국제 가격이 1% 변했을 때 수출량이 몇 퍼센트 변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고, 소국의 경우는 밑줄 주어진 국제 가격에서 무한대의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국의 수출 공급 탄력성은 무한대가 되고 최적 관세율은 0이 된다. 소국에 밑줄 그어놓고 거기다 그 다음에 대국에 동그라미. 대국은 관세를 부과하면 수요가 감소해서 국제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밑에다가 국제시장의 수입제가 왜 가격이 떨어져요? 국제시장에 남아도니까. 대국이 수입을 적게 하면 가격이 하락하는데 외국의 수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진다. 시장의 공급이 늘 때 여러분 한번 국제시장 한번 생각해 봐요. 국제시장에 수요 공급 곡선이 있어. 그런데 시장에 대국이 관세를 붙여서 적게 수입을 하면 국제시장에 남아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급이 상대로 늘겠죠. 그러면 탄력적이어야 가격이 크게 떨어져, 비탄력적이어야 가격이 크게 떨어져. 당연히 알 수 없어요?
이 국제시장이야. 수입제. 프라이스 콘서트 평면에 서플라이 커브가 있고 디맨드 커브가 있어. 그런데 이 서플라이가 지금 국제시장에 수입을 관세를 부여해서 수입을 적게 하면 서플라이가 는단 말이죠. S0가 S1을 우측가. 근데 이게 어떨 때 이런 형태로 비탄력적인 경우와 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급 물량이 늘 때 이렇게 늘 때 수요가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면 어떨 때요? 이럴 때 훨씬 더 가격이 크게 떨어집니다. 수요가 비탄력적이어야 가격이 훨씬 더 크게 많이 떨어져. 공급 늘 때. 그게 그런 표현이에요. 마지막 줄에 다시 한번 외국의 수출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훨씬 더 많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수출 공급 쪽에서 봤지만 이거를 이제 수입 수요하고 임포트 디맨드하고 엑스포트 서플라이 커브로 해서 바꿔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하게 좀 이제 봤어요. 관세 부과 시 가격 하락의 이익이 커진다.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 단락에 별표 하나 삽시다. 최적 관세 부과로 자국은 이득을 얻지만 상대국은 교역 조건 악화로 인해서 손해를 본다. 그래서 상대국이 반드시 보복을 하게 되고 그게 관세 보복. 만약 상대방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무역량은 또 감소하고 두 국가 후생 수준 모두가 떨어진다. 그래서 트레이드와 관세 전쟁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일단 자국이 최적 관세를 부과해도 국제 시장의 교역 규모가 줄면서 후생이 감소하는데요. 자국은 후생이 최적 관세니까 후생이 증가하지만 외국은 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후생이 감소하죠. 그럼 이걸 그대로 보고 있을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렸다는 것은 뭐예요? 두 나라가 다 대국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복을 가하게 될 것이고 요 관세 부과 이후에 요거에 뭐 하도록 접하도록 또 보복을 하겠죠. 그러면 세계 전체 무역은 더 줄어버리고 후생은 더 감소해버리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어디에 가깝게 오토키 상태, 이 폐쇄경제 상태에 가깝게 가버립니다. 수입 쿼터가 나와 있는데요. 수입 쿼터는 그래프가 안 그려져 있네요. 이제 보통은 김민주저 같은 경우는 일반 균형 분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크루그만 책 같은 경우는 거의 부분 균형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무역론 쪽에 김신행저 일단 내용 부분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많지만 가장 좀 아쉬운 부분들이 그래프 분석이 좀 약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입 쿼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까 지난번에 관세 부분 균형 분석으로도 그렇고 일반 균형 분석으로 다 이 쿼터를 분석할 수 여러분 있으시죠? 그 조그맣게 평면 하나 그려볼까요? 위에다가 부분 균형 분석 PQ 평면, PQ 평면. 수요 공곡선 그리고 여러분 관세를 지금 분석하고 쿼터를 분석할 때는 어디가 시원하게 나와야 돼? 수요 공급 맞아떨어지는 아래쪽이 시원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한가운데 그냥 툭 그리지 말고 생각을 좀 하시면서 지금 잠자는 시간 가까워졌다 이러지 말고 아래쪽이 좀 시원하게 나오고 국제시장 가격을 저 아래다 표시하고 관세 부과 이후 관세를 한번 먼저 부과를 합시다. 그러면 가격이 일단 올라갈 거고요. 생산량 변화, 소비량 변화 다 표시를 하세요. 그리고 수입량도 표시하고 관세 부과 이후의 수입량에 대해서 똑같이 쿼터를 부과한다 이렇게 합시다. 관세 부과 이후의 수입량에 대해서 똑같이 쿼터를 부과해. 자,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뭐 힘이 남아도나? 왜 뭐 자꾸 부러져?
요게 PI를 이쪽에 뭐 S 스타 국제시장 가격, 여기 S 국내, 요게 PI 국제시장, 뭐 PW 이렇게 되고, 관세 부과 이후의 가격은 이렇게 올라갈 거고, 첫 번째 관세 부과 이후 터리프, 요게 프라이스 이펙트, 생산량은, 소비량은, 수입량은, 요게 관세 부과 이후의 수입량이에요. D1, S1 뭐 이렇게 한다면, 관세 시 요 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수입량인데, 요 수입량만큼 똑같이 쿼터 물량으로 정하면, 쿼터 물량을 정하면 언제 이만큼 들어오도록 쿼터를 정하냐면 자유무역 상태, 요게 자유무역 상태, 여기는 관세 부과된 상태,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여기서 요만큼 들어오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요만큼 얼마든지 자유무역 상태 들어올 수 있고, 이 가격이 쿼터 물량은 요걸 채운 수준에서는 어떤 가격에서도 못 들어온다. 쿼터 물량을 더한 것만큼 시장에서 공급이 되겠죠. 이게 쿼터시 공급 곡선이고, 이거는 국내 공급이고, 쿼터시 공급이고, 결과적으로는 관세 부과 이후의 가격하고 요 쿼터시 가격하고 같겠죠. P 쿼터하고 P 터리프하고 물론 같지. 두 번째, 처음부터 얘 같다고 놨기 때문에 수량 효과도 같죠. 그래서 가격 효과, 수량 효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후생 부분만 보면 될 텐데, 후생이 여기가 A 영역, B 영역, 뭐 C 영역, 뭐 D 영역 이렇게 했을 때, 요 면적이 뭐하고 똑같은가요? 관세시 수입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 국제시장 가격과 국내시장 가격 차이만큼을 누가 먹죠? 이거 누가 가져가죠? 수입 면허권을 가진 자죠. 그래서 수입 면허권자가 가져간다는 것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 똑같다는 것이 후생 손실 부분이 똑같다는 거야. 후생 손실이 원래 BD였죠. 관세 부분에 BD였는데 요거를 요렇게 표현한다고 해가지고 요렇게 후생 손실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요거하고 이거 같으니까. 그렇죠. 요 B 면적하고 요 면적하고 같잖아. 그러니까 요렇게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고 해도 똑같은데, 그게 쿼터시 후생 손실하고 사중 손실, 그리고 관세시 사중 손실이 똑같아요.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가격에 미치는 효과. 두 번째, 수량, 수입량에 미치는 효과. 세 번째,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똑같다. 가장 큰 차이점은 관세의 경우는 정부의 관세 수입인데, 수입할 땅은 수입 면허권자를 가진 자가, 수입 면허권을 가진 자가 국제시장에 낮은 가격에 사와서 국내 시장에 높은 가격에 판다. 그래서 수입 면허권자에게 렌트로 돌아간다. 이것만 가장 큰 차이점이다. 물론 이제 정책 효과들을 몇 가지 좀 비교를 하는 게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죠. 그 두 번째 단락에 그림 9-11을 이용해서 그거 안 가겠습니다. 그 관세와 쿼터의 효과를 비교해보자. 일단 몇 찍어놓고, 그 수입 쿼터를 부과하면 수입량이 줄어서 국제시장 가격에서는 초과 수요가 나타나고 가격이 상승한다. 밑줄 가격 상승. 두 번째, 수입 쿼터 정책에서는 T%의 관세 정책과 국내 가격 상승폭이 같아진다. 밑줄. 그러나 아까 다른 점이 있었어요. 정부의 관세 수입이었던 분이 수입 쿼터 정책에서는 수입업자의 수입이 된다. 밑줄. 관세와 수입 쿼터 정책의 효과를 비교하면 생산, 소비, 후생 효과는 차이가 없으나, 거기다 밑줄. 생산량 증가하고요, 소비량 감소하고 후생의 효과가 차이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후생 효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후생 효과에 밑줄 긋고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는 데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데 차이가 없다. C가 정부 관세 수입이 되는가 아니면 수입업자의 이득이 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수입을 할 수 있는 면허권을 수입업자에게 판매를 하게 되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판매를 하게 되면 그 면허권 판매 수입이 누구에게 돌아가나요? 정부에게로 돌아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그렇다면 정부 수입도 관세가 수입 쿼터와 차이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와 수입 쿼터의 정책과 항상 같지는 않다. 첫째 밑줄. 첫째, 관세는 가격 규제 방식이고 수입 쿼터는 수량 규제다. 밑줄.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관세는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수입량을 줄이려는 정책이고 수량 규제는 직접적으로 물량을 규제해서 가격의 상승을 유도해서 수입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여튼 결과는 똑같은데 수량을 직접 규제하냐 가격을 규제하냐 그 규제 방식의 차이 때문에 거기가 이제 두 번째 그래프가 좀 필요한데 수입제에 대한 수요 증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밑줄. 수입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때 관세 정책에서는 국내 가격이 일정하므로 수입 증가분이 수입량에 의해서 충당된다. 이걸 수량 조정이라고 부릅니다. 관세 밑줄 긋고 수량 조정. 언제 수량 조정? 초과 수요가 발생할 때. 그런데 거기 하지만 수입 쿼터에서는 수입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수요가 늘면 가격도 상승하고 가격 상승에 따라서 국내 생산량이 늘어요. 그래서 쿼터의 경우는 가격 조정과 수량 조정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옆에 조그맣게 그래프를 하나 그려두시면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디맨드 커브가 있고 이렇게 서플라이 커브가 있고 처음에 국제시장 가격, 관세부가 이후 가격입니다. 요만큼 쿼터를 정했어요. 그래서 쿼터의 공급 곡선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이렇게. 물론 요 국제시장 가격보다 가격이 낮으면 아무도 국제시장에 수입 안 할 거기 때문에 국내 생산 공급 곡선을 따라서 쿼터 시에 공급 곡선이 이루어집니다. 요게 S고요. S 쿼터야. 수요가 늘었다고 해봐요. 이렇게 수요가 늘었어. 이렇게 디맨드가 는다. 지금 그게 예입니다. 수입제에 대한 수요가 늘었어. 그러면 관세의 경우는 요 가격은 변함이 없어요. PT 관세 가격. 그래서 요만큼의 수입이 요만큼의 수입으로 수량 조정으로 끝이 나버린다. 그런데 쿼터의 경우는 균형점이 여기가 돼버립니다. 그 말은 가격도 상승하고요. 두 번째 수량도 변하는데 그 수량 변화는 생산량이 국내 생산량이 이만큼 느는 거지 쿼터 시에는 수입량이 늘 수가 없습니다. 수요가 아무리 들어도 예를 들어서 일본산 토요타 자동차가 지금 BMW 뭐 폭스바겐 뭐 엄청 난리인데 하여튼 일본산 토요타 자동차에 대해서 연간 5,000대 들어오도록 쿼터 물량을 정해놨다. 그러면 가격이 뭐 어떻게 되는 수요가 국내에서 뭐 예를 들어서 3만 대가 되든 4만 대가 되든 5,000대 이상 못 들어와. 정해놓은 물량 못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내에 뭐가 늘어 이제 토요타의 대체제인 현대자동차 생산량이 는다. 뭐 이런 식이에요. 가격도 올라가고. 그래서 이런 거는 가격 조정과 수량 조정이 동시에 나타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수량은 생산량 증가, 여기 생산량 증가입니다. 국내 생산량 증가, 수입량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거기 밑줄 그어놓으세요. 국내 그 관세의 경우는 가격이 변하지 않으므로 국내 생산이 증가하지 않는 데 비해서 수입 쿼터의 경우는 가격이 상승함으로 국내 생산이 증가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둘째, 관세는 수입 규제 효과가 불확실하다. 왜 불확실하냐? 수요 공급의 탄력도를 잘 알지 못한다면 관세 부과 이후로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수입량이 얼만큼 줄지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수요 공급의 탄력성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거기 외국의 수출업자가 수출 가격 인하 밑줄. 국제시장 가격보다 관세를 10% 붙였는데 외국의 수출업자가 10% 낮춰서 수출해버리면 똑같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외국의 수출업자가 수출 가격 인하로 대응해버릴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가격 규제의 경우는 정책 효과가 확실치 않다. 그 셋째, 관세 부과의 경우는 가격 상승폭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10% 관세 뭐 이렇게요. 그런데 수입 쿼터의 경우는 가격 상승폭을 예측하기가 어렵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 뒤에는. 마지막으로 수입 쿼터 정책에는 수입 면허권의 배분 문제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수입 면허권을 누구에게 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렌트를 찾아가니까 한국은 거기 보세요. 밑줄 그어놓읍시다. 농산물을 수입을 개방하면서 오렌지 수입 면허권을 감귤협회에 배분하고 소고기 수입 면허권을 축산협회에 배분했다. 왜 그러냐? 수입 개방으로 인해서 손실을 보는 사람들에게 수입할 수 있는 면허권을 주는 게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수출 자율 규제. 그 수출 자율 규제는 밑줄 수출국이 자발적으로 수출 물량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수출 자율 규제 경우도 그래프가 똑같습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여기 관세의 경우에 여기다가 S 플러스 VER 이렇게 써서 수출 자율 규제의 경우에 공급 곡선이 그러면 결국은 얘가 뭐예요? 이게 VER 수출 자율 규제 경우에 수입 물량, 외국의 수출 물량이 될 것이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니까 가격도 어떻게 돼요? 수출 자율 규제 이후에 가격이 똑같고 수량도 똑같고 사중 손실이 발생하는 것도 똑같고 다만 요 국제시장과 국내 시장 가격 차이는 외국의 수출업자가 수출 물량을 줄여서 낮은 물량을 통해서 높은 가격을 받으니까 외국의 수출업자로 렌트가 이전된다는 게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 할당 자율 규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요건데요. 요게 관세는 정부의 관세 수입, 할당은 수입 면허권자의 렌트, 수출 자율 규제는 외국의 수출업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정책 중에 수입국의 가장 후생이 나쁜 건 뭐예요? 수출 자율 규제입니다. 수출 자율 규제. 그래서 수출 자율 규제의 경우가 일단 그 236페이지 보면 일반적으로 수출 자율 규제는 수입국의 요청 밑줄, 수입국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자발적이라는 게 아니다. 그 용어 그대로. 어떤 선생님은 그래서 자율학습하고 똑같은 거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율학습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냐. 수출 자율 규제는 수입국의 영향력이 커서 밑줄. 보통 수출국이 수입국의 요청을 무시하지 못할 때 일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평이하게 썼는데 사실은 수출 자율 규제는 수출 자율 규제 협정, 명시적인 암묵적 협정에 기초합니다. 그 협정을 위반할 경우는 반드시 무역 보복이 내재됩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수출 자율 규제 정책을 쓴다고요? 미국처럼 충분히 무역 보복이 가능한 나라가 소국이 수출 자율 규제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자율적으로 물량을 규제해 줄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수출 자율 규제는 밑줄 긋읍시다. 수량 제한이 수출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수입 쿼터와 똑같은 효과를 갖는다. 그래서 똑같고요. 그런데 왜 수입국이 수입 쿼터를 사용하지 않고 수출 자율 규제 손실이 더 많은 밑줄, 손실이 더 많은 방금 그랬어요. 손실이 가장 많은 수출 자율 규제 정책을 써냐? 수입 쿼터는 국제기구로부터 무역 규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수출 자율 규제는 규제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출국은 밑줄 긋읍시다. 무역 규제에서 얻어지는 초과 이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다 이런 차원에서 수출 자율 규제 정책이 시행돼 왔고 예가 나와 있습니다. 80년대 일본의 대미 자동차 수출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나중에 여러분 크루그만 책의 사례를 보면 굉장히 풍부한 사례가 이거에 대해서는 사례가 많이 나옵니다. 이게 효과를 좀 잠깐 볼까요? 지금 미국의 일본의 자동차 수출 규제를 요구했고 일본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일정량을 제한했고 뒤에 똑같은 얘기가 나오니까요. 잠깐 그 95년도 거기 밑줄 그어놓읍시다. WTO가 출범한 이후에는 수출 자율 규제가 더 이상 이용되지 않는다. 회색 지대 조치 금지된다 이 말이에요. 회색 지대 조치가 수출 자율 규제로 인해서 밑줄 일본의 자동차 수출량이 감소하면서 미국은 어떤 혜택을 입었냐면 일단 미국 자동차 기업은 가격이 상승하고 생산 증가의 이익을 얻었다. 자동차 기업 생산자 써놓고요. 생산자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미국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득이 되지 못했는데 왜냐하면 가격이 상승하면서 밑줄 미국 소비자
소비자가 비싸게 소비를 해야 돼서 손해를 받고, 또 일본이 이제 소형 자동차에 대해서 수출 자유 규제를 미국이 요구해서 이걸 받아들이면서 어차피 자동차 대수를 제한을 했기 때문에요. 이 고급 자동차 개발에 박차를 가해가지고 결국은 경쟁력이 있던 미국 자동차들을 다 시장에서 몰아내고 일본산 자동차가 미국 시장을 갖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급 승용차 개발 수출, 그래서 미국이 굉장히 이 정책을 통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섬유 수출을 제한하는 다자간 섬유협정, 이게 수출 자유규제 협정이다. 수출 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이 수출 보조금은 밑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가 수출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게 뭐 동어 반복도 아니고. 수출 보조금을 수출 촉진하기 수출 보조. 좀 그렇죠? 그래서 이 수출 보조금은 단순하게 현금 보조가 아닙니다. 현금 보조뿐만 아니라 수출 기업에 대한 금융상의 세제상의 모든 혜택을 포함합니다. 보조금이 좀 넓게 해야 되고, 여러분 뭐 이제 국제경제법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국제경제법에 수출 보조금의 정의를 정확하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정부 또는 공공기관 이러면서 재정적 기여로 혜택이 부여되는 경우 뭐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 그런 거죠. 그럼 모르겠어요. 전공이 통상산업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 같은은 세 번째 줄이에요. 오른쪽 줄에 같은은 수출 보조금을 불공정 경쟁 수단으로 생각해서 금지하고 있다. 수출 보조금, 수입 대체 보조금 빨간색입니다. 금지 대상이다. 수입국에게는 이에 대해서 상계 관세 보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수출 보조금이 불공정 보조금이라면 상대방의 보복 조치가 허용되고,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 효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된다고? 수출 보조금을 지급한 나라의 경제적 효과, 또 상대방에 미치는 효과, 또 상대방이 보복 조치를 취했을 때 효과, 이렇게 다 분석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이 얘기에서 수출 보조금의 효과 땡땡하고요. 땡땡 그 그래프 옆에 소국입니다. 소국 모형이에요. 그런데 소국이 국제시장에 별다른 시장 포션이 없어. 시장 점유율이 없어. 그런데 상대방에게 뭐 별다른 큰 영향을 안 줄 텐데 이게 뭐 큰 통상 분쟁의 대상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 주로 이제 국제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나라가 수출 보조금을 줘서 국제시장 질서를 교란해야 상대방의 보복 조치가 강하게 나오고 통상 분쟁이 빈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대국 모형을 분석을 해야 돼. 소국은 별 크다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크루그만 책을 보면 소국, 대국을 다 분석하고 있고 상계조치 부과 효과까지 나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거기 PW에서 PD로 화살표하고요. 가격 효과. 수출 보조금은 생산 보조금과 다릅니다. 생산 보조금은 가격이 떨어져. 그런데 수출 보조금은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것도 기출 다 있어요. 수출 보조금은 가격이 상승해. 왜 그러냐면 국제시장의 PW 가격에 예를 들어서 10% 그 보조금을 준다면 그것만큼 국내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전혀 국내에 팔지 않기 때문에 계속 국내 가격이 어디까지 올라간다고요? 거기 위에다가 수출업자의 인식가격 써놓고 위에다가 오른쪽에 수출업자의 인식가격. 실제로 국제가격에는 PW에 팔지만 그만큼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보조금 지급 이후에 가격으로 판 것처럼 인식을 해요. 그런데 그 인식 가격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국내 가격도 그렇게 올라간다. 그 옆에 이퀄해서 실제 국내 가격. 그 가격이 되지 않으면 국내에 전혀 팔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균형점 표시하세요.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생산자 균형점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지 표시하세요. 곡선상으로. 수출 물량이 늘죠. 거기 S1-T1 여기에서 S2-T2로 수출 물량이 늘죠. 그래서 가격 상승, 생산량 증가,
소비량 감소, 수출 물량 증가. 그래서 가격과 수량 효과를 다 했고, 후생은 거기 BD 나와 있죠? 생산의 왜곡, 소비의 왜곡 써놓고, 생산 측면의 왜곡, 소비 측면의 왜곡, 이게 합쳐서 후생 손실 부분이다. 거기 밑에 나와 있어요. 후생 부분 봐보세요. 마이너스 BD다. 수출 보조금 제도를 통해서 수출은 증가하지만 B 플러스 D의 후생 손실이 나타난다. 자, 만일 이 나라가 대국인 경우 동그라미. 대국. 수출 보조금으로 수출 공급량이 늘어나면 국제시장의 수출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수출 보조금의 후생 손실은 B 플러스 D보다 커진다. 그런데 거기다가 수출제 가격이 떨어짐으로 거기 밑줄 긋고, 교육 조건이 개선되는 거예요? 악화되는 거예요? 악화죠? 수출제 가격이니까 분자에 있잖아. 교육 조건 악화로 인한 추가적인 후생 감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했네. 뭐 쓸데없는 그래프를 많이 그리느라고. 거기 대국 그래프를 옆에 그 위에 빈 공간에다가 대국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뒀는데, 국내 시장 가격 상승, 국제 가격 하락 이렇게 두 개를 그리면 돼. 가격선을. 요 부분을 이제 상계 관세까지 관련해서 여러분 카톡 또 일부러 들어오라고 요 대국 그래프하고 상대방의 상계 관세 부과했을 때 그래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요즘 원서도 번역본이 이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번역본에 괜찮은 그래프가 있고 정리된 게 있으니까요. 카톡에 그것만 올리겠습니다. 모르겠으면 나중에 또 물어보면 되겠어요. 이게 수요 공급, 여기가 지금 처음에 국제시장 가격이고, 관세를 부과하면, 아니 보조금을 주면 국내 가격 올라가고요, 국제 가격이 떨어진다 이랬어요. 여기가 지금 예를 들어서 PS인데 PS 스타, 이게 크루그만 책에는 뭐 이런 식으로 표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PI고, 처음에 이 점에서요, 이 점으로 소비자는, 그리고 생산자는 이 점에서 이 점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만큼의 뭐가 발생하였냐면 생산과 소비 측면의 왜곡이 이렇게 발생했죠. 여기 소비 측면, 여기 생산 측면 왜곡이 발생했잖아. 이게 소국이야. 그런데 얘도 떨어진다고요. 수출제 가격도 떨어지면서 수출 물량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수출 물량이죠. 따라서 가격 떨어진 거하고 수출 물량 다 합해서 요게 추가적인 후생 손실 부분이 생긴다. 이게 TOT, 교육 조건 악화로 인한 후생 손실을 TOT 로스라고 이렇게, 교육 조건 악화로 인한 후생 손실 부분. 대국은 훨씬 더 교육 조건이 악화로 인한 후생 손실이 커진다. 반덤핑 관세, 시간 다 돼버렸다. 반덤핑 관세 다음 시간부터 좀 하기로 하고요. 여기는 관련 그래프들을 제가 좀 계속 그려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요거하고 제가 올려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안 올려주면 왜 안 올려주냐, 이렇게 해야 올려주겠습니다. 죄송해요. 설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